네, 안녕하세요. 신하필로입니다. 오늘은 또 계획이 없던 수업인데요. 지금 제목을 여러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팬데믹과 타자의 개념 이라고 해서 이제 알랭 바디우죠. 바디우와 이 슬라브의 지지학의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함께 뭐 제가 뭐 굳이 해설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잘 쓰여졌기 때문에 함께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설명을 해야겠죠. 갑자기 왜 논문을 읽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고,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설날 얼마 전에 구정이었잖아요. 새해 인사로 예전에 이제 제가 논술을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황을 묻다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원래는 그 영화 공부하는 또 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 이론과 바디우를 연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저한테도 되게 많은 이미 이제 논술 이후로도 영화 공부하는 친구여서 그 후로도 같이 뭐 저한테 많은 뭐랄까 그 영감을 좀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좋은 영화도 많이 추천해 주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또 알랭바디오를 또 이제 전공한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바디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근데 관심만 많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알랭바디오는 이 현대 철학자 중에 어쨌든 드물게 그 이 진리에 대한 그죠? 보통 이제 현대 철학하면은 진리가 해체되거나 이제 뭐 주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바디우는 이 플라톤적인 어떤 진리의 어쨌든 그 견고함을 다시 좀 살려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히려 현대에는 또 굉장히 또 소중한 흔하지 않은 또 흐름을 갖고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제 설명이 좀 잘못된 걸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여하튼 왜냐면 저도 바디우를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이 바디우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거, 그 존재와 사건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신학과 철학에 대한 또 연계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것을 추구하고. 근데 또 이 바디우가 또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써서 이 바울을 본인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해설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되게 나름 또 감명 깊게 읽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저희 해설 강의만 제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바디우를 이제 유명하게 했던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다가도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어쨌든 두께도 두께지만 바디우가 철학자로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수학에 있는 그 집합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존재론을 수학적으로 풀어낸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논문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수학적 존재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저처럼 이제 젬병인 이제 문과 출신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읽기 혹독한 아주 괴로운 어쨌든 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통해서 그가 추구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디우에게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 바디우 책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제가 이 말을 둘러둘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에게 이 근황을 묻던 이 학생이 저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최근에 어쨌든 그 논문들을 몇 개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거의 6, 7개인가 정도의 어쨌든 논문 파일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다행히 그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게 혹시 뭐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구글에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치시면 구글 링크로 찾으시면 원문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이 되는지 어쨌든 네 다운 될 겁니다. 아마 열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태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디우에 관해 사실 몇 분의 이제 바디우 연구자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학생이 보내준 이제 논문들을 어쨌든 한 5편인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뭐랄까 명쾌하게 물론 명쾌함에도 저의 이해력이 떨어져서 더 잘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우의 해설서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디우를 가장 그래도 명료하고
뭔가 이제 저희처럼 지금 저희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는 아니겠죠.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뛰어난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뭐 지뢰를 밟듯이 제 채널에 영상 몇 개 보다가 이제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어쨌든 딱 저와 비슷한 부류의 분들 있죠. 철학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 바디오에 관심이 있어. 관심은 있는데 일장이 어려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수님이다. 그 소개할 겸 그래서 이분 장태순 교수님 성함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왜냐면 이렇게 그래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 논문을 읽어보면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디오와 지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지젝과 바디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뭔가 그들의 철학적으로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하고 오늘 이 논문에서는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걸 주제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과 타자의 개념이라는 것을 주제로 바디오와 지젝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 한국도 막 3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사실 이 현대 철학에서 가장 또 이 핫한 알랭 바디오와 지젝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비교 정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차 보시면 들어가는 말,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지젝과 바디오의 입장,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자의 세 가지 의미를 일단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젝과 바디오의 그럼 타자 개념은 뭐냐? 그리고 타자, 팬데믹, 죽음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맺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글을 발표했다라는 거, 당연히 지젝과 바디오도 있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가깝지만 반응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젝은 팬데믹 상황이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거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지젝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근본적인 정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바디오는 오히려 그것이 혁명을 야기한다거나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없다. 그러지 않을 거다. 변화 없음이라고 본다. 이게 가장 큰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이런 견해 차이는 왜 벌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장태순 교수님은 결국 두 사람이 타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철학자는 모두 자신의 이론책에 대해 세 가지 타자 개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정리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좀 필요했던 부분. 자, 내재적이고 상대적인 타자가 있고요.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가 있고요. 자, 내재적이면서 절대적 타자가 있다. 얼핏 보면 좀 헷갈리시겠지만, 자, 내재적인데 상대적이고, 내재 플러스 상대, 초월적인데 절대적이고, 이게 원래 여러분 그 일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철학이나 신학 공부하다 보면 내재성, 초월성 이거 굉장히 크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재적이면서 상대적이다. 이게 짝을 이뤘고, 초월적이면서도 절대적이다.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3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재적이면서도 근데 절대적인 이 조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자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두 철학자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 절대적인 타자 사이의 관계에 있다. 지젝의 경우에는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대상 A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대타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랄까 서론격이면서도 사실 이 논문 전체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처음엔 잘 이해 안 가시더라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 A가 등장했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알랭 바디오와 지젝의 또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로 락강입니다. 락강. 그래서 대상 A는 락강 공부하다 보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계에서 등장하는 욕망이었던 대상이랄까요? 그래서 내재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그죠? 대상 A라는 건 그거다라는 거죠. 대상 A라는 건 내재적이면서도 절대적 타자다.
여기 있죠?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 여기 있죠? 세 번째 거죠. 타자인 대상 A는 자,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대타자와. 예.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실제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 대타자라는 건 이 상징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즉, 나 이거 실제계 무슨 말이야? 상징계 무슨 말이야? 아무 말인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영상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제 수업 중에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실 뭐 락강에 관련된 뭐 철학과 굴뚝청소부 얘기라던가 락강과 정신의학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뭐 한두 편이라도 좀 보고 나셔야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락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지젝이나 바디우 이해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 락강을 전혀 모른다. 근데 슬라브의 지젝은 들어와서 지젝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내가 락강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내재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대상 A는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대타자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요런 개념이 지젝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타자인 팬데믹이라는 것, 사회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사회를 재구성한다. 팬데믹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타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 논문에서. 반면 바디우는 어떠냐면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공백은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르죠. 같은 세 번째 타자인데 아까 지젝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이고 절대적 타자는 락강의 실제계의 대상 A 같은 개념이라면 바디우는 그것을 본인의 용어로 또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공백이라고 써요. 내재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공백은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인 무한과 저 위에서는 아까 대타자였죠. 무한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젝은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지만 바디우는 그게 끊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자리에 놓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은 초월적, 절대적인 어떤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한의 자리에 있는 팬데믹이 그 내재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식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구분되어 있다. 됐나요? 요 하나하나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어렵겠지만 거꾸로 이렇게 저처럼 좀 주섬주섬 들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되게 명쾌한 지금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요? 지금 장태순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요약이죠. 들어가는 말 들어가시면 자 저기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한병철 교수님 이름도 들어있네요. 물론 요즘 많이 그분 새로운 책들을 읽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최근에 도서관에서 타자의 추방 빌려왔으니까 조만간 타자의 추방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2020년 3월 11일 WHO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코로나. 그래서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유 3개는 이제 전과 같을 수 없다. 슬라브의 지젝, 알랭 바디우, 한병철, 까트린 말라브 모르겠어요. 브리노 라투로 이 사람은 한번 본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유럽 철학자들이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글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흥미로웠던 건 지젝과 바디의 입장 차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두 사람은 그간 현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가까운 입장. 그죠? 평소에는 둘 다 좌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관점 이런 걸 좀 갖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서로를 동지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워요.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는 정반대라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서로 비판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 이론적 차이는 왜 그런가? 그것은 타자 개념에 대한 이해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 팬데믹에 대한 지젝과 바디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두 철학자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살펴보자. 지젝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언제나 많은 글을 써왔고 지젝은 엄청나게 글 많이 쓰죠. 그러나 그의 입장과 생각은 일관적이고 명확한데 그가 이제 썼던 팬데믹 패닉의 9장과 10장에서 잘 드러난다. 자, 지젝의 입장입니다. 지금 지젝은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확언하고 있고 근본적 사회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건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젝은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의료 위기, 경제 위기, 심리적 위기라는 세 층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3중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공산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유토피아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산주의다. 자, 이런 포인트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막연하게 여전히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빨갱이 아니면 뭐 북한만 떠올리시는 분이라면 역시 이 영상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본인이 사회과학적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갱이 공산주의 하면 바로 무조건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는 물론 사회과학적 이론이면서도 동시에 그러니까 전혀 유럽의 학자들이 우리 이제 이 남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단 대중적인 어떤 그 정서의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전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깨기가 그렇게 어렵죠. 왜 그렇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저는 가장 큰 이념적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갑자기 딴 얘기지만 저는 김정은 체제 매우 싫어하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매우 싫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쓰레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방식이라면 민주주의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절대 다수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특히 경제적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니까 경제적 자본주의 체제도 여러분 보면 쓰레기 같은 나라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그 변화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이제 GJ가 얘기하고 있는 건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 공상적인 공산주의 말고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산주의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지금 뭐예요? 국가가 전기, 수도, 식량, 의약품 등의 기초적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한때 비웃음을 샀지만 그죠? 실제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극우파에 가까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조차 소련의 전시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시행하며 현실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팬데믹 시대에 엄청난 돈, 가장 많은 돈을 사실은 미국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 돈 누구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 거니까 진짜 시장의 원리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인 거예요. 가장 우파적인 미국이 또 심지어 거기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풀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젝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위기의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자다라는 옛 격언을 인용하며, 그러니까 지젝이 인용한 거네요. 지젝이 만든 말은 아니고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강제된 사회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 질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에는 국가가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개입해야 하며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도움과 국제협력 호소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식에 따르면 이런 대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새로운 야만성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 경제를 위해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고 노인과 약자를 죽게 방치하거나 이런 만약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면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 노약자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국가가 방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정부에 그럼 대체 너 정부는 왜 있는 거야? 그렇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정부들은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정부가 시장에 사실은 개입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무력화되고 지역의 토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적자생존 방식으로 통치할 가능성가 그만큼 정부가 손을 떼게 되면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나 보리스 존슨 같은 우파 정치인들도 재난 공산주의 아이디어를 시행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보리스 존슨은 영국 총리죠. 지젝은 이런 상황을 사회의 정책 변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즉 왜 그래요? 지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들의 어쨌든 브레인 자체는 굉장히 우파적이고 시장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팬데믹이라는 어쨌든 아까 그래서 절대적 타자성이잖아요. 절대적 초월성의 그 타자성이 우리에게 닥침으로써 변하고 있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기회다라고 지금 지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를 자기 파괴에서 구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이 치명적 위협을 통해서만 통합된 인류를 그려볼 수 있다.
위기가 기회로서 위기가 새로운 어떤 통합과 변화, 혁명으로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바디오는 두 편의 글을 썼는데, 자, 바디오는 오히려 현재 팬데믹 상황은 전혀 예외적인 게 아니다. 뭔가 지적은 되게 특이하고 되게 특별한 걸로 봐서 세계가 변한다. 세계의 구조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디오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의 출현 이래 세계에는 이미 많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이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메르스도 겪었고요. 이는 저개발국의 열악한 의료 상황과 관련이 깊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이 다른 점은 그동안의 이런 전염병의 예외 지역이었던, 그러니까 예외는 있었다라는 거죠. 서구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 정도. 예. 바디오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했던 아감벤처럼, 이탈리아 철학자죠. 조르조 아감벤. 현재 방역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바디오가 그렇다고 아감벤처럼 마스크 착용까지 반대하고 이러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봉쇄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방역 정책을 엄밀하게 지키는 것이 일반인과 보건의 의료 종사자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또한 바디오는 전염병이 자연적 규정과 사회적 규정이 만나는 지점이다. 자, 이것도 다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전염병이라는 건 자연적 규정과 사회적 규정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전염병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두 규정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하고 거기서 귀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대 세계의 중요한 모순과 만나는데요. 현대 세계에서 경제는 초국가적인 세계 시장에서 작동하는 반면에 정치 권력은 국가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경제라는 건 이미 한 국가의 바운더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국가적이죠. 예,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현재 정권이 그렇죠. 정권의 규제는 국가적으로 이게 정치 권력이니까 그런 거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물론 경제도 약간 규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유유자금이 생겼고 그 유유자금이 결국은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부동산이 폭등해서 우리나라만 망쳤다 이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폭등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폭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이제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능력이겠죠.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 경제는 초국가적인 세계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던 만큼 이제 그 풀린 돈이 더 많은 물가 상승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럼 이 물가 상승률이 자칫하면은 큰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서 정말 세계적인 이제 초물가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다시 돈을 줄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영향성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별개 경제가 별개라면은 한국이 지금 금리를 굳이 꼭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 금리가 오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올려놔야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5%, 6%까지 더 올리게 될 거다. 기준금리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올해 있는 거죠. 왜요? 다들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코인에 투자했거나 여러분 사실은 유유자금이 있는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면 사실 실패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이제 20, 30대가 그걸 그래서 영끌이란 말이 나온 거죠. 이제 무자비하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게 다 이자 부담에 의해서 파산하기 십상이겠죠. 그런 위기를 이제 2022년도에 우리는 굉장히 이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포인트인데 하필은 또 정부 교체기예요. 이 정부 교체기가 어떤 이제 위기가 될지 이제 기회가 될지를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여하간 어제 우린 자부터 이제 제가 좀 멀리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린 지금 지젝과 바디오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대체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정치 권력이라는 건 자본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존중하며 팬데믹에 대처하려고 하지만 현 위기의 성격은 권력의 양식과 행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현 위기의 성격이 그죠? 그동안 있었던 권력 양식과 행위를 변경할 걸 요구한다. 국가 입장에서 현 상황은 전쟁 상황과 좀 마찬가지긴 하죠. 부르주아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 모종의 강제를 가해야 되는 상황 맞죠? 우리가 뭐 방역 지침 뭐 하는데 부자는 봐주고 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소득층만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비유는 올바르다. 국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 계급놀이에서 벗어나 누가요? 국가가요. 정부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상적 계급놀이에서 이제 벗어나 보다 권위적이고 총체적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이 어쨌든 가장 이 부분에서 취약했죠. 사실은요. 국유화를 언급하기까지도 한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팬데믹을 막아내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조치라는 게 그렇다고 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의 접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거고 자연 질서의 영역에서는 과학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죠? 사회 질서 영역에서는 국가 권력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한국 사회도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 자연과학적 연구를 한 권위자들, 그죠? 그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되는데 정작 이 방역 지침에 대한 건 정부의 또 정치 권력의 영역이다 보니 저는 이 접점 때문에 한국 사회도 혼란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지금 뭐 백신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은근히 높아서 지금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언론이 제공을 한 것도 있지만 조장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이제 안 맞는 분들은 태반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문가들을 무시합니다. 마치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저 전문가들이 다 국가에 포섭된 애들이야.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도 어느 정권이었어도 그분들은 학자로서 본인들의 연구 결과와 어쨌든 본인들이 연구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뭔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나름의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이 목소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 질서의 영역에서는 과학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회 질서의 영역에서는 국가 권력의 역할이 있다. 달리 말하면 현 상황은 국가가 미래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현재는 부르주아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인 건 맞고요. 이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중립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전쟁이 혁명을 야기한 사례는 러시아와 중국 두 경우뿐인데 20세기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게 혁명까지 이루어진 거죠.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건 러시아와 중국 두 경우뿐인데 둘 모두 혁명의 시작은 전쟁과 상대적으로 무관했었다. 반면 서구 세계에서 세계대전이 혁명을 승리로 이끈 경우는 전혀 없었다. 독일은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은 끈질기고도 위험한 몽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이 이게 바로 기회고 이제 우리 혁명이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몽상이야. 위험한 몽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디우가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교훈은 명백하다. 현재 진행 중인 전염병은 그 자체로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어떤 특기할 만한 정치적 기결도 나타나지 않고 왜 프랑스 얘기냐면 바디우가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봉쇄라는 기회를 새로운 정치의 장소를 기획하는 작업에 공산주의 세 번째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작업에 할애해야 된다. 또한 전염병이 새로운 정치적 혁신의 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리하자면 지적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정치사회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한 거라면 바디우는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지적과 바디우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공통점도 많았는데 왜 이러니? 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이미 아까 요약을 살짝 본 거였잖아요. 뭐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바디우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모범적으로 실시한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전 세계 확장과 고도의 집중을 통해 막강한 초국적 권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관리에 전락해서 자본주의적으로 소멸되고 있고 식민지 국가를 수립해 관리하는 과거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라 관리의 번거로움 자체를 없애고 기업의 네트워크가 통제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를 파괴해버리는 제국적 개입 방식이 등장했다. 자, 그러나 바디우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자본주의의 객관적 승리가 자본주의 이외에 가능한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모든 사유, 19세기 이래로 공산주의로 불렸던 사유를 완전히 근절시켰다라는 것. 예. 저 이거 되게 저는 와닿았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젝이나 바디우의 글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이들이 결국 자본주의 객관적 승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를 꼭 추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른 세계를 전혀 꿈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유가 완전히 근절된 세계를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자본주의는 일단 옳은데,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죠. 바디우와 지젝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레닌, 스탈린, 마오쩌 등 현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벗어난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레닌, 스탈린 뭐 되게 무섭고 공포주의가 떠오르는데 정작 바디우와 지젝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사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인 거예요. 지젝도 바디우도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믿고 있어요. 지젝의 말처럼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말고 시스템 자체에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바디우 지젝과 모두 관심사고 이게 이들의 공통점인 거죠. 예. 그래서 제도 정치의 현실을 가로지르며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자, 어쨌든 우리는 보다 근본적 의심을 던져보자. 바디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큰 변화에 대해 이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디우는 실제로도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9.11 테러 미국에 그때도 바디우는 큰일이 난 건 맞는데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 알려져 있던 바디우의 철학에서 자, 우리 제가 아까 그죠? 존재와 사건 얘기했잖아요. 사건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의 철학에서 상황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바디우는 지난 20년간 일어났던 세계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그 사건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던 셈이죠. 반면 지젝은 항상 많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학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왜 벌어졌는가? 자, 우리는 이제 락강으로 가보는 겁니다. 타자의 세 가지 의미. 예. 자, 타자 또는 다름의 개념은 철학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그렇죠? 인문학 철학 공부하다 보면 타자라는 말을 더 타인이란 말보다 타자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쓰게 되는데요. 타자의 그럼 첫 번째 의미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사람 타인이죠. 예. 그게 타자의 첫 번째 의미. 1.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타자는 나와 비교 가능하다. 모생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르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나와 동등한 존재, 이론적으로는 나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서 이 타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데 뭘 바꾸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타자. 나와 다르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또 같은 인간이니까 뭐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타인. 이런 게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자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타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두 번째 타자는 나와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도 나와 동등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나와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존재. 그게 누구다? 바로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신.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거.
신이야말로 절대적 타자 이런 표현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의 타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적 타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신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고 유한한 인간 개념으로는 그쵸 파악할 수 없고 섭렵할 수 없죠. 불가능한 존재. 신은 나와 첫째 의미의 타자들이 속한 이 세계를 넘어선 곳에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타자가 뭐였죠? 우리잖아. 우리 같은 인간들 그냥. 그러니까 신은 나와 첫째 의미의 타자들이 속한 이 세계 자체를 넘어선 초월성이죠. 그런 존재다. 첫째 의미를 타자를 상대적 타자라고 우리가 한다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까 여기까지 또 굳이 가야 되나요? 헷갈리긴 하는데 자, 보면 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였죠? 요약본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내재적이고 상대적 타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 내재적 절대적 타자 이런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아까 제가 만약 흔히 말하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타자성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서로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그런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적 타자인 거예요. 근데 나와 신의 관계는 어때요? 절대적 타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타자 개념이 상대적 타자, 두 번째 타자 개념이 절대적 타자인 거죠. 상대적 타자는 나와 동등한 존재이므로 나는 그가 아니지만 그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는 게 가능하다. 그 입장에 서보는 거. 내가 그 자리로 상상해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 두 번째 의미의 타자는 나와 위치를 바꾸는 게 전혀 불가능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초월성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타자를 우리는 내재적인 타자라고 절대적인 타자를 초월적 타자라고 부르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조합된다고 했죠. 상대성과 내재성, 절대성과 초월성 이렇게요. 전자는 나와 같은 세계 안에 존재하니까 세계 안에 존재한다. 내재적. 후자의 경우는 공존하는 세계를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의 고민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린 타자성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세 개의 타자를 배운 거, 세 개의 타자가 아까 등장했지만 여기 이미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같은 타자여도 첫 번째 타자와 두 번째 타자가 아주 대척점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상대적 내재성, 절대적 초월성 이렇게요. 그래서 내재성과 상대성, 초월성과 절대성의 결합은 철학이 제시해온 타자 개념의 의미를 대부분 길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주에서 또 흥미로운 개념이 나와요. 두 가지 타자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경계를 지어버리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마누엘 레비나스다. 이렇게 나오죠. 왜요? 레비나스의 철학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절대자로서의 타자, 이게 약간 신이라고 했죠. 나와 동등한 이웃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동일시되는 방식으로 철학하거든요. 레비나스가요. 그래서 타인의 얼굴 이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방금 위에서 다뤘던 첫 번째 타자와 두 번째 타자가 그렇게까지 구분될 필요가 없는 철학이 레비나스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통 아니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눈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오고 그죠? 무시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그 타인의 얼굴이 사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왜 그 타인의 얼굴이 곧 초월적인 타자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레비나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어쨌든 이제 세 번째 타자로 우리는 가봐야겠죠. 이제 바디우를 통해서 우리 세 번째 타자가 등장하는 건데, 자 이와 다른 세 번째 의미의 타자가 있다. 이 타자는 세계 안에 있지만, 자 세계 안에 있어요. 이거 충분히 아까 락강, 지젝, 바디우 이런 개념 안에서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타자죠. 나와 어떤 점에서도 동등하지 않은. 자 세계 안에 있어. 분명히 이 세계 안에 있는데 동등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재적인데 절대적이야 이런 거죠. 너무 이거 설명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내재적이지만 절대적인 타자다. 대체 그게 뭐냐?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닐까? 굉장히 역시 또 적절한 사례죠. 그죠? 분명히 신의 아들이래. 근데 이 세계로 내려와 있네. 또 인간이기도 하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수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신이래.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재성과 절대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순성을 갖고 있는 존재, 예수인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할 때 그것도 이 서구 역사상의 어떤 그 중요한 사례라면 자, 이 세계 일원이면서도 구성원, 이 세계 내의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재성과 절대성의 결합은 분명히 모순적이죠. 세 번째 의미의 타자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꼭 예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의미의 타자는 분명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고 그래서 바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죠. 종교를 벗어난 영역에서 이런 타자를 보여준 이론 중 하나가 구조주의다. 자, 철학적 구조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구조 내에는 빈칸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역설적인 그 어떤 대상 또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모든 구조, 스트럭처 안에는 빈칸 분리는 완전히 역설적인 그 어떤 대상 또는 요소가 존재한다. 아까 그 모순적인 빈칸은 구조 내에서 하나 이상의 계열에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또 속하진 않고 계열들을 가로지르는 수수께 같은 대상으로서 그 빈칸이 있다는 거예요. 빈칸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대상이고 비어있는 자리고 고정된 자리 없이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구조 속의 차이를 분배한다. 구조 안에 분명히 있어. 하지만 구조 내의 어떤 대상과도 동등하지는 않은 빈칸은 내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세 번째 의미의 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죠. 이 부분은요. 처음 들으면 구조의 빈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유형의 타자성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독특하면서도 보편적 사건이듯이 독특한데 보편적이야. 구조에서 빈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점이 돼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처럼 야훼에서 직접 말을 거는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신에게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구조의 빈칸도 구조 안과 구조 밖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지젝 또는 락관과 바디오는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논문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타자성 이 세 가지 일단 정리되셨죠? 자, 지젝과 바디오의 타자 개념.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지젝과 바디오의 타자 개념을 검토해보자. 타자의 세 가지 유형은 지젝의 이론적 스승인 락강에게서 대단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지젝과 락강. 자, 첫 번째 유형인 첫 번째 타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적 플러스 상대적인 타자는 락강에게서 상상계의 타자예요. 주로 상상계의 타자, 소문자 타자라고 하는데 상상계에서 자아가 만나는 타자는 자신과 동류인 존재고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거든요. 사실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상상적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다. 자아 형성. 뭐 이건 락강의 거울 단계 얘기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이 거울, 진짜 거울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 친구를 마주하면서도 자기의 복제처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상상적 타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상상계의 타자는 현실에서 형제나 자매의 위치를 차지하며 원초적 질투의 드라마를 유발하는 존재다. 내가 이 타자에게 경쟁심과 질투를 느끼는 건 이 존재가 어떤 점에서 나와 동등하다는 것이고 나와 비교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상계에서 타자와의 동일시는 사랑과 공격성의 원천인 거고 나의 파트너로서의 타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가기도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락강의 상상계의 그 거울 단계 타자, 상상적 타자와 같아요. 첫 번째는. 자, 근데 상징계의 타자 보죠. 두 번째 타자. 계속 타자 하니까 그러면 그 야구의 타자랑 헷갈리시는 분 없죠? 그거 아닙니다. 상상계의 타자와 구별하기 위해 이제 대문자 A로 표시되는 대타자라고 합니다. 대타자. 거대한 타자, 대신할 대타자 역시 또 아닙니다. 역시 또 야구의 또 대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타자인데 타자의 두 번째 의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초월적이고 플러스 절대적이었죠. 자, 대타자는 그래서 뭐냐면 주체 밖에 있다고 했죠. 주체 밖에. 주체 이전에 또 존재하는 거예요. 초월적이니까. 주체를 규정하는 존재. 주체에게 대타자는 법과 금지의 기원인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이게 정신분석 우리가 검토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대타자는 뭐다? 법과 금지의 기원인 아버지. 그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거죠. 상징적인, 그래서 상징계예요. 이거는요. 주체에 닿을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인 어머니로 나타날 수 있고 상징계의 구조인 언어의 또 기표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이름도 언어 상징적인 거죠.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무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징계의 타자입니다.
딱딱 들어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예요. 이 락강의 개념은 보통 대상 A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실제계라고 보이는 거. 대상 A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고, 아까도 우리 타자 이론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어떤 실체적인 일관성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자체로는 혼돈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예. 락강은 그런 기이한 대상이 주체 욕망의 곧 원인이 되는 거다. 네. 그것은 이 혼돈스러운 대상이 주체 욕망에 의해 왜곡될 때 의미를 가진 형태를 획득하는 외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 A는 나의 신체에서 유리한 것이면서도 나로부터 떨어져서 나와 하나의 대상이 된다. 대상 A라는 건 분명히 나의 신체에서 유리한 것이면서도 그러면서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대상은 대타자의 욕망과의 관계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 그러니까 대타자의 욕망이 든 갑자기 대상 A는 아까 세 번째 타자잖아요. 대타자는 두 번째 타자죠. 그러니까 이게 대타자의 욕망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모든 대상을 규정하고 인간 활동의 장을 구성하는 특권적 대상이다. 대상 A는 대타자가 주체에 남긴 그래서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 A라는 건 실제계의 대상 A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주체에 남긴 흔적이자 주체와 대타자가 관계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이처럼 락강에게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와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는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건 락강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락강의 영향을 바로 받은 지제계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죠? 락강과 지제계 지금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바디우에게도 타자의 세 가지 유형은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바디우도 락강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존재와 사건에서 집합론을 통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집합론을 통해 영과 자연수를 구성하는 과정, 특히 무한공리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세 가지 유형의 타자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새로웠거든요. 윗부분은 평소에 저도 자주 읽었던 부분인데 이 아랫부분은 얼핏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보죠. 집합론을 통해 영과 자연수를 구성하는 과정, 이렇게 나오죠. 그 무한공리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세 가지 유형의 타자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바디우는 본인의 존재론에서 나름 이 본인도 락강을 공부했으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세 가지 어떤 타자성을 접목을 한 거겠죠. 집합론이 영과 자연수를 어떻게 집합으로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연수는 뭐예요?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수죠. 인접한 수들의 사이의 관계는 위치와 상관없이 같다. 따라서 0에서부터 출발하는 자연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려면, 그렇죠? 어떻게? 0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집합과 1에 해당하는 두 번째 집합 사이의 관계, 1은 0의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인접한 두 집합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x 플러스 1은 x의 다음이다. 이런 집합들의 연쇄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0에 해당하는 집합을 정하고 이 집합으로부터 다음항을 얻는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연수가 되겠죠. 무한히 커지죠. 이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다면 자연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집합론에서 0에 해당하는 최초의 집합을 공집합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디우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0이거든요. 공집합. 0에 해당하는 최초의 집합을 공집합으로 설정하고 다음항을 나타내는 관계 S를 다음같이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같이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다. 0이 이제 공집합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수의 이 공집합은 다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확장적으로 합집합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설명할 수 있게 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기호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항을 나열하는 일은 중단 없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므로 자연수가 무한하다는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집합으로 자연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론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으로는 모든 유한한 크기의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죠. 자연수에 해당하는 집합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무한 자체에 해당하는 집합도 얻을 수 있을까? 무한 자체. 자연수의 집합을 얻을 수 있었다면 무한 자체에 대한 집합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가능하다. 위의 방법으로 얻은 모든 집합들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수의 집합,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야라고 순서상으로는 어떤 자연수보다도 뒤에 놓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큰 자연수일지라도 자연수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집합론이니까 아무리 큰 자연수일지라도 이 집합의 다음 항일 수는 없다. 예. 왜요? 무한 자체에 해당하는 집합이니까요. 모든 집합들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이미 나타낸 거니까 그 집합의 다음 항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크더라도 이런 집합을 집합론에서는 한계서수라고 부른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한계서수 중 순서상 가장 앞에 오는 집합이고 집합론에서 만나는 최초의 무한 집합이다. 뭐예요? 자연수 전체 집합은. 집합론에서는 이 집합을 그래서 이렇게 W로 표기를 한다. 소문자. 이게 그래서 바디우의 존재사건 보고 막 해설서 보다 보면 꼭 등장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지로 따라오세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0과 자연수의 집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타자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언제 세 가지 얘기했대 싶을 거예요. 이 집합에 속한 자연수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대적 타자다. 이렇게 찾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타자 등장하는 거죠. 집합에 속한 자연수들이 서로가 서로의 상대적 타자다. 1과 2, 3 또는 여기 뭐요? 100만인가요? 100만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무엇인가의 다음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음 뭐, 뭐 다음 뭐 이런 식의 자연수의 정의였죠. 자신의 다음항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등가고 그러니까 또 대체 가능하다. 공집합인 0의 경우는 다음항을 가지지만 자 이건 중요해요. 얘는 다르죠. 0 빼고 다른 애들은 다 뭐예요? 똑같이 정의가 똑같아요. 다음항을 갖는다. 근데 공집합 0일 경우에는 공집합도 물론 다음항 1이 있죠. 다음항은 가지지만 무엇인가의 다음항은 아니죠. 예. 공집합 0은 출발선이니까 어떤 원소도 가지지 않으니까 또 공집합이고요. 그래서 규정이 불가능한 독특한 지점이다. 예. 독특한 지점. 그래서 공집합은 0과 자연수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내재적인 절대적 타자라는 거예요. 내재적 절대적 타자. 요건 아까 오히려 3이 먼저 나오죠. 이렇게 등장이요. 공집합은 0과 자연수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내재적 절대적 타자의 지를 갖고 바디우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라깡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실제의 어떤 대상 A였다라면 바디우는 이것을 이제 공백이라고 정의하죠. 바디우에게 공백은 존재의 원초적 불안정성의 흔적이에요. 공백은 구조화 이전에 불안정한 다자가 상황으로 구조화된 후 구조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불안정성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표현이요. 어쨌든 바디우는 이제 일자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다자로서 정의를 하거든요. 존재로는요. 근데 어쨌든 불안정한 다자인 거야. 근데 말 그대로 왜냐면 공집합 원초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공백은 모든 상황의 구성원이면서 근데 눈에 안 띄잖아요. 분명히 모든 수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해요. 공집합은. 그럼에도 보이지 않죠. 상황 속의 모든 구성원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면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띌 경우 불안정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 마치 뭐와 같아요? 진짜 라깡에 얘기했던 대상 A와 비슷하죠. 실제계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집합들 전체 집합을 아까 W로 했잖아요. W는 자연수들과 등가적이지 않을 뿐더러 자연수들의 집합 밖에 있으므로 초월적이고 절대적 타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타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유한한 수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자연수의 집합 안에서 볼 때 무한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고 어느 자연수와도 등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합도 전체 집합인 이 W는 절대적 초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바디우의 이론 안에도 존재론 안에도 이런 구성이 있다. 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어쨌든 바디우를 처음 보신 분은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잠깐 배우다가 다들 그냥 금방 까먹는 집합이죠. 근데 그 집합론을 통해서 특히 이 집합론을 통해서 존재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디오에게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와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의 관계는 락강의 경우가 다르다고 했죠. 바디오에게는 공백과 아까 무한은, 자, 공백은 아까 그 세 번째 타자, 무한은 언제 등장하죠? 두 번째 절대적 타자에서 등장하죠.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는 거. 왜 없냐? 자, 뭐 공백은 구조화 이전의 다자의 흔적이죠. 아까 공집합 구조화 이전의 다자의 흔적이라면 무한은 구조화된 다자이므로.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이 다르죠. 구조화 이전의 다자의 흔적이 공백이라면 무한이라는 건 구조화된 다자면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존재적으로 다르다예요. 바디오는 구조의 내적 변화의 시발점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을 공백의 가장자리라고 부르거든요. 구조의 내적 변화의 시발점인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을 공백의 가장자리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공백에서 사건이 출현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이 무한으로부터 온 것이라거나 공백이 무한히 구조 내에 남긴 흔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떼어내고 있죠. 무한은 기독교적 신이나 락강의 대타자처럼 단 하나의 기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차이가 되네요. 그죠? 여기서 바디우가 말하는 무한이 그렇다고 락강의 대타자처럼 기독교적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는 최초의 무한 집합인 W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만 살펴보았지만 W 다음에도 무한한 집합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 집합에 또 1을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또 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W와 다른 무한한 무한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이 무한들 밖에는 다시 그것들이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무한의 한계소수가 존재한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무한 집합들의 모임은 결국 집합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디오의 대타자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체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선 바디오는 결국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될 수 없는. 바디오는 무한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가능한 한 지우려고 한다. 무한의 최고권을 부여할 경우 그것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서구 철학은 그래 왔거든요. 서구서상은 항상 근원을 찾다 보면 어떤 권한을 자꾸 무한하게 주다 보면 그게 결국 신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그렇죠? 바디오는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해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디오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집합론의 특성상 무한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지 않음이 된다는 거죠. 바디오는 존재론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신 이외의 모든 철학자들의 존재론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일자를 주장했잖아. 유신론적인 존재론에 불과했어.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철학자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디오에게 무한이 공백과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만약 둘이 연결되어 있다면 사건은 그것을 통해 신이 세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오히려 그래서 바디오가 반대하고 있는 이 지점을 저는 그러게 저거를 더 믿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디오는 당연히 이제 아까 그 수학적인 집합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럴 수 없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뭐 바디오의 근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믿고 싶은 건 오히려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게 더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즉 락강과 지적의 방식이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신이 세상에 개입하는 계기다. 사건이라는 것. 바디오가 말하는 그 사건은 신이 세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바디오는 존재론적으로 철저한 무신론자고 사건이 가지는 어떤 메시아적 성격도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지워내려 애쓰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이죠. 최근 존재가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의 철학에서는 사실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락강 정신분석의 타자 개념과 바디오 존재론의 타자 개념은 닮으면서도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자, 그래서 바디오의 공백은 아까 이제 공통점이 생기죠. 바디오의 공백이라는 건 락강의 대상 A와 되게 유사하다. 그것을 통해 락강의 실제에 해당하는 비일관적 다자가 락강의 상징계에 해당하는 상황에 침입한다는 점에서는 락강의 실제와도 닮아 있다. 바디오의 무한은 또 락강의 대타자와도 닮았죠. 대타자가 상징계를 구성하는 핵인 것과 달리 상황을 구성하는 핵에 해당하는 것은 무한이 아니라 공백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소 거친 비유를 사용해보자면 무한은 상징계 대타자처럼 상황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상황 내 요소들은 무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태준 교수님도 위험을 무릅쓰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무한은 상징계 대타자처럼 상황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상황 내 요소들은 무한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 요 밖에서 아무리 관심을 갖는들 여기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락강에서는 이게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자, 타자, 팬데믹, 죽음. 이제 다시 팬데믹으로 돌아봐야겠죠. 우리 이제 타자론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는 팬데믹에 대한 입장 차이를 도출합니다. 팬데믹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미 팬데믹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초월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내재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의 안에서의 문제라고 억지로 연결하기 쉽지 않죠. 마치 그냥 도래한 것처럼 뭔가 딱 외부적으로.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우리는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그렇죠? 따라서 팬데믹이 인류 문명을 초월하는 지점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어떤 타자로 이해하냐예요. 가장 대중적이고 나이브한 이해 방식은 세 가지 타자를 혼동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팬데믹을 계기로 드러나는 인종주의, 절대적 타자인 바이러스와 상대적 타자인 이방인을 혼동하는 경우다. 이거 너무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계속 우한 바이러스다 뭐다 하면서 반중 감정도 더더욱이 많이 커졌고, 반중 감정 꼭 중국이 아니어도 다른 인종적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문제였죠. 동양인에 대한 또 전체적인 폄하도 있었고, 뭐가 혼동된 거다? 바이러스는 절대적 타자인데 상대적 타자인 인간, 그 이방인, 다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들을 혼동함으로써 엉뚱한 폭력이 나온 거죠. 락강과 타자 개념을 공유하는 지적의 경우 바이러스를 인간 세계밖에 절대적 타자로 본다. 그러나 이 절대적 타자는 인간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실제 파편이 실제계 상징계를 교란하듯이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균열을 일으켜 공산주의로 향하는 길을 내는 거다.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 외부에서 왔지만 대상 A처럼 인간 사회에 흔적을 남기는 존재고, 이거 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구성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요. 인간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바이러스의 세계는 인간 사회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실제 파편일지도 모른다. 실제 파편.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유의 경우 팬데믹은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팬데믹의 문제는 자연 질서, 사회 질서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의 문제다.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 밖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요건 받아들인대요. 인간 사회 밖에서 온 거. 바디유에게도 바이러스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 대타자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는 바이러스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지점, 바디유의 용어로 사건의 자리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자연 개념을 살펴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바디유에게 자연이라는 뭐다? 집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된 자연은 위에서 살펴본 계속 이어지는 무한, 즉 무한이 많은 무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한이 많은 무한은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하나의 집합. 그래서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오는 모든 사건은 무한한 수의 원소를 가진 집합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며, 자연의 경우처럼 집합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 자연은 사건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건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만족하는 집합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요게 바디의 용어로, 바디는 이 상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황과 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사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집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자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은 공백의 가장자리이긴 하지만 공백도 자체는 아니니까 거리가 띄어지는 거죠. 아까 그 공백, 공집합의 어쨌든 그 공백의 자리와 그 무한의 자리가 떼어져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디유는 사건과 그 규율을 가지는 외부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고, 바디유에게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 외부적인 자연, 초월적의 절대적인 타자인 무한에 속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초월적인 거 맞는데, 근데 그게 우리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연은 사건을 모르며
자연과 인간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줄을 잠깐 볼게요. 그래도 이해를 좀 나기 위해서 바디우는 바이러스 이외의 외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취하는 태도가 비슷하대요. 자연재해라는 것도 사회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래서 환경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 같은 이유에서 그는 경제의 위기가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은 철저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적이죠. 사건은 철저히 사회 질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야. 사회 질서 내부다.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상황을 사유하는 바디우에게 정치적 사건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계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국제적인 지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디우가 초국가적인 정치적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65년에서 80년에 이르는 불명확한 사건성이 거의 유일한데, 이것은 68혁명도 포함된 거죠. 68년 5월과 그 이후의 상황,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건 그 앞의 연도였고, 66년도 이란 혁명, 그죠? 폴란드 노동자의 봉기 등을 포함하고 이 일들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각 국간의 사건들이다라는 식으로, 그만큼 뭔가 초국가적인 정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좀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있다. 흥미롭게도 바디우가 바이러스를 다루는 방식은 사르트르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과도 대단히 유사하다. 갑자기 사르트르가 등장하네요. 죽음을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던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의 실존 철학자들과 달리, 자 갑자기 우리 실존주의 얘기가 좀 등장하는데, 이것도 철학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상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사르트르도 실존주의지만 죽음을 굉장히 중시했던 실존주의자들은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들이었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실존의 본질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을 좀 달리합니다. 사르트르에게는 지금 우리의 그 이미 자유가 중요한 거죠. 죽음은 우리를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 버리므로 우리 삶 자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사르트르의 입장이다. 나의 죽음은 나의 장소, 나의 과거, 나의 환경 등등등 자유로운 선택이 놓여 있는 상황 중 하나고, 나의 자유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실성이다. 하이데거의 생각과 달리 죽음은 나 자신의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의 우연한 사실인 거고,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실이며 또 부조리함. 나의 존재가 대자인한, 대자적 존재, 직자적 존재, 이게 이제 사르트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성찰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대상화할 수 있는, 우린 대자적 존재죠. 동물들은 직자적이거든요. 동물이 성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자적 존재거든요. 죽음은 나의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대자인한, 대자 존재 안에는 자신의 죽음을 위한 어떤 장소도 존재하지 않고요. 하이데거와 달리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는 죽음을 기대할 수도 없고, 죽음을 실감할 수도 없고, 죽음을 향해 자기를 기투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이데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결코 나의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고 아예 그냥 외부적인 거죠. 적어도 나의 존재가 대자인하는 그렇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타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며 죽음을 향해 먼저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이데거와 정반대로, 하이데거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봤는데, 사르트르는 죽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이지, 이 타인이 꼭 뭐 아빠에게 속했다, 엄마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타자적이라는 거죠. 죽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일 뿐 나의 죽음은 나의 존재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말한다.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분명 실존과는 다른 거고요. 진짜 타자적인 거고, 실존에 대해 타자적이지만 실존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그러므로 실존의 자유와 선택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르트르에게 존재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아까 직자적 존재, 대자 존재의 차이고, 대자 존재인 내가 직자 존재의 사물들과 다른 건 내부가 텅 빈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사르트르는 의식을 우주에 난 구멍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어쨌든 사르트르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정사표가 사물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의식은 어떤 사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재적, 절대적인 타자이다.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의 의식은 바디우의 어쨌든 그 공백과 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우주에 난 구멍이다. 구멍, 공집합 뭐 이런 것처럼 닮았지만 세계 내 여러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차이를 보인다. 차이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뭐를 중시한다? 세계 외부의 타자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이 부분을 지금 찾아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세계의 변화라는 건 세계 내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고 세계 밖의 존재가 세계의 변화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여지는 없다. 바디우의 이런 입장은 다자 존재론을 철저히 유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내부에 개입할 수 있는 외부는 초월자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자 존재론을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그 일자성, 일자로 회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이제 바디우의 되게 중요한 존재론이기 때문에 다자의 다자 개념으로 보는 그렇죠. 바디우 입장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막는 거겠죠. 자, 맺는 말. 자, 바디우와 지젝 입장 중 어느 게 옳은 것일까?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임으로써 그렇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도 의견이 좀 갈릴 거예요. 바디우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지젝의 생각도 좀 맞는 것 같고 그죠? 지젝의 말처럼 팬데믹 상황이 새로운 사회 진짜 구조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게 될지도 모르고 바디우의 말처럼 시끌벅적만 하지 결국은 사회 질서나 정치 권력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이런 검토 작업을 통해서 두 철학자의 사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자, 그중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사회의 차이 아래 놓인 공통적 사고방식. 지젝과 바디우는 모두 바이러스를 인간 사회 밖에서 온 것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이런 사회방식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죠?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과 같은 것을 보는 관점은 생태 위기가 현실화되고 인류세를 논의하는 21세기의 사회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환경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본질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들레주, 라투르 또 생태철학적 접근이 현재 팬데믹에 대한 사회로서 보다 풍부하고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물론 여기 이제 줄을 보면은 지젝과 바디우가 전혀 그런 이런 사회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는 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월적 타자가 상황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바디우의 단언이 던지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건 이제 한번 바디우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 바디우에 대한 또 의문을 던지는 거죠. 초월적 타자가 상황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사례만 좀 보더라도 근대화와 식민 시대를 경험한 동아시아인으로서 우린 동아시아인이잖아요. 외부의 타자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바디우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 타자들이 주었는가.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반도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결국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약간 우겨야 되잖아요. 만약 받아들인다면 지난 1세기 반 동안의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까? 바디우를 통해 한반도의 근대라는 정치 상황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문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저는 한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논문이 딱 진짜 거의 20페이지씩 딱딱 맞춰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건 또 그거 치고도 조금 길었네요. 그래서 자, 그래도 굉장히 저는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앞으로 제가 최근에 또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도 한편으로 여러분 이 절대적인 초월성과 아까 좀 내재적인 상대성 이것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쭉 연강했었던 21세기 신학에서 20세기 신학이라는 제 강좌도 그런 대립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아까도 보면은 제3의 타자가 있는 것처럼 타자의 제3자성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도 결국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외재적인 거고 반대로 또 그렇게 내재적인 것인가. 아까 예수의 어떤 존재처럼 결국 우리 인간에게 진짜로 필요한 존재는 제3의 타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또 그런 책을 3회 독재인데 사실은 근데 그 책도 요즘 읽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요. 나에게 있어서 또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최근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태순 교수님을
이번 제 설날의 근황을 통해서 물어준 그 이제 학생 덕분에 죠. 지금은 뭐 충분히 오히려 이제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이죠. 어쨌든 덕분에 장태순 교수님의 이 논문들 읽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논문이 너무나 또 깔끔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한 무슨 그 책들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머리가 좀 명쾌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느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은 굳이 이 수업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핫한 철학자 알랭 바디오와 슬라보의 지지액이 어떤 타자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해석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